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올 것이라고 대통령은 예상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탄핵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잠시 중단될 텐데 어떻게 예상되는 전개가 있으신지.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선 지금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고 계엄을 내릴 때, 그리고 설사 구체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태가 추이되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준비는 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선은 뭐 얼마 전에 내려가지 않겠다, 탄핵을 해라, 헌재에서 결판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말에는 또 이제 뭐 다른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예상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 생각이나 이런 거는 별개로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예상이잖아요. 그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은. 근데 사실은 둘 다 내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짐작을 할 뿐이지.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태에 대한 짐작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의미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거죠. 그거는 사실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랄까?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에 가깝고, 또 뭐 10분 양보해서 현실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조금 더 추상적 층위에서, 보편적 층위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하기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나름의 어떤 예상은 있지만 그것을 뭐 짐작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으면 또 듣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선택지를 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이 선택지는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렇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물론 그 외에 다른 옵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은 일종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는 지금 또 몇몇 명이 몰려있을 거고, 그리고 또 광화문도 오다가 좀 체크해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모였더라고요. 탄핵 반대하는 그 군중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국민의 그때그때의 판단은 사실은 믿을 게 못 되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조변 섞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정보에 의해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언론에 의해서 워낙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국은 그렇고,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수에 서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뭐가 어떻든 내가 보기엔 이래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을 표현했을 때에 생기는 수많은 부담들, 이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상황은 좌지우지되기가 쉬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일종의 약간은 혼란스러운 내전 상태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예측한다,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문제고,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언론을 좌파 쪽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얼마 모였다, 탄핵 반대 집회가 어느 정도 인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전국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건 사실 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소위 이른바 데모크라티아, 시랍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민주주의 정치, 민주정 혹은 중우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근대민주주의 체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국이 변화하는 거는 비상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투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투표에 의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뭐 내라는 것 같은 그런 체제를 뒤흔드는 무언가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엄령만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계엄은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계엄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조차도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지 세세한 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윤통이 생각을 했을 것이냐, 이건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다음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이런 거는 다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나중에 이제 역사를 판단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때는 역사가 좀 잘못 흘러갔다, 잘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조차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마련이고 이를테면 역사를 서술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는 역사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민혁명들을 일단은 인류의 대단한 진보로 보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 냉정시대에 나왔던 소련에서 나온 교과서라든지 혹은 또 막스가 실제로 시민혁명에 대한 언급을 한 걸 보면 대부분 그걸 이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폄하해서 부르죠. 그런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개념의 착종을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부르조아라는 말은 원래 지금 우리가 쓸 때는 무슨 특히 젊은 애들이 막 밈처럼 쓸 때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쓰지만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르조아는 제3계급이란 뜻이고요. 제3계급이라는 건 어떤 계급을 말하는 거냐면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 다른 계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에서 시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제일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건 상공업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대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시대 때 농노들이 그러니까 영주의 지배를 벗어나서 도시로 이제 몰려들고 도시로 몰려들면은 이제 도시에서 농사짓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은 상인이나 공인이 되어서 도시에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이죠.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영주의 영토에서 살 때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농사를 주로 지었고 하니까 농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산업 형태고 그리고 또 농토가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농토도 전부 다 영주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기사들에게 봉분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노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개인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급적 특성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물건을 판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위 이른바 부르주아라는 계층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닌데 이거를 마치 부르주아를 자본가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저거는 결국에는 자본가들이 이제 한 혁명이기 때문에 사이비 혁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진짜 혁명은 무산자들, 프롤레타리아들에 의해서 일어나야 그것이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사회주의 세상이 온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이나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폄하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체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전체주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이 어디 중국집 갔을 때 짜장으로 통일하지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누군가가 난 짬뽕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 싸해지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설사 100명 중에 99명이 짜장면을 시켜도 한 명이 짬뽕을 시켰을 때 그것을 자식 대단하네 이러는 거예요. 혹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래 너 짬뽕 오케이 그럼 여기 짜장면 99개 하고 짬뽕 하나 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걸리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굉장히 수많은 압박은 어디서 보통은 나오냐 하면 귀찮게 한다는 거거든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본권은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는 아니지만 때로는 효율성과 배치됩니다. 보통은 이제 1960, 70년대 사회학자들이 그 점을 좀 잘못 짚어서 앤토니 기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잘못 짚어가지고 마치 효율이라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쪽에 효율성이 주어지고 소위 이른바 사회통합적 혹은 사회주의적 이쪽의 체제의 사람들은 분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때는 효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효율이 진정한 효율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혁신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효율은 혁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권을 다 이렇게 챙겨가면서 가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혁신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혁신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고용이 일어나고 더 효율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기본권이 침해되게 된 배경에는 그 효율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천박한 효율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게 좋은 거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야, 너 거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짜장만 시키면 금방 나올 텐데 짬뽕 하나씩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건 그라는 개인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역사를 볼 때 적어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역사가 그래도 인간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면서 왔다. 그럼 뭐 좋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잠깐만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극좌였다가 극우라는 표현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극우라는 거는 이제 뭐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강한 어떤 민족적 전체주의를 표방할 때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니 극우나니는 둘 다 전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극우를 쓸 수 없죠. 그럼 극우라는 표현은 왜 쓰느냐? 좌인 인간들이 우인 인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쪽이 이데올로기에 준하는 슬로건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극좌였다가 우가 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다 좌고 그러면 무슨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박근혜 탄핵되던 그 시점. 정말 박근혜가 무슨 최순실 때문에 뭐 난리가 났던 그 시점. 그 시점에 난 박근혜 지지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 자체도. 뭐가 말이 안 되냐면 탄핵을 하려면 내란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가 뭐 내란죄에 걸릴 뭘 한 건 아니잖아요. 설사 그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정농단이었다 치자고요. 그것도 사실 아니지만 그 수사를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했죠. 근데 국정농단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국정농단이라고 치더라도 그건 탄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박근혜 탄핵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박근혜 탄핵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전국으로 가고 있죠. 물론 뭐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뭐 박사모 한 1,500명 와가지고 뭐 데모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뭐 달라지긴 했으나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기본권이 핵심이다. 기본권이 처음이자 끝이다. 항상 그것에 준해서 우리는 체제를 판단해야 한다. 역사를 판단할 때도 그것이 보편적 잣대일 수 있다. 그것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판단할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기본권에 충실해 있는 그런 상황이냐. 나아가서 왜 기본권이 중요하냐. 기본권이 만약에 침해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럼 하나씩 이제 봅시다.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였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 사태가 이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런 사태가 이런 오늘 얘기하려고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유는 왜 지금 왜 어떤 상황 생각을 가지고 있겠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번 다 예상했다. 2번 부분적으로 예상했다. 3번 전혀 예상 못했다. 근데 얘는 뺍시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내리기 이전에 뭐 지지율이 한 60% 이상 됐어요. 그러면 말이 될지도 야, 내 지지율이 60% 넘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20%도 안 되고 그랬. 물론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없냐는 딴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2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여론조사상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윤이 사실은 내가 지지율이 한 60% 될 텐데 여론조사 잘못해서 그래라고 생각했을까? 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절대 예상을 못했다는 건 언제 가능하냐? 진짜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됐을 텐데 라고 할 때가 가능하겠죠. 인기에 취해서. 근데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계엄의 힘을 믿어서. 다시 말해서 계엄령 딱 내리고 군대들 딱 투입하면 국회 딱 통제하고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다. 이야, 이것도 참 힘들죠. 왜냐하면 이랬다면 윤석열이 바보인 거예요. 근데 언제나 어떤 사태를 볼 때는 누군가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바보일 리는 없잖아요. 잠깐 미쳤을 수는 있겠지. 과연 그럴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궁지에 몰릴 때 잘 안 미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스타일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계엄의 힘이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아니냐? 1번 계엄의 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계엄령답게 계엄을 했어야 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언론 통제부터 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일단 계엄령 내리기 전에 군대를 언론사에 쫙 깔아놔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 못하도록. 기본 중에 기본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궁지에 몰려있는 건 언론 때문이거든요. 언론이 워낙 국회와 언론이 윤석열을 내내 미워해왔고 윤석열을 미워한 건 아니에요. 요런 대통령을 미워한 거죠. 누가 됐든. 요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법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미워해왔고 좌파가 아닌 대통령을 미워해왔고 미워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통제해야 됩니다. 군에 의해서. 그런데 군대가 언론사 한 군데라도 갔나요? 한 군데를 안 갔어요. 그걸 봐가지고는 이건 계엄의 힘을 믿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다음에 국회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 통제했습니까 실제로? 국회 통제하려면은 적어도 미리 군대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엄을 때리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1시간도 지나가지고 그것도 다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뭐 다 들여보내고. 근데 이제 요게 있죠. 언론에서 이제 뭐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국회에 진입해서 중요한 건 뭘 했냐거든요. 근데 뭐 한 게 없거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세 번째는 그겁니다. 계엄의 힘을 다 믿었는데 군대가 말을 안 들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1번 707 부대인가요? 여기 부대원들 중에 이 부대원들이 사병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알고 있나요? 전부 부사관급이 들어갔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다? 야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또 뭐랑 또 비교해보면 선관위하고 비교해요. 같은 부대원이 들어갔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정말 정광석화 같이 작전을 펼쳤잖아요. 그쪽은. 네. 물론 거기서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비교해보면 군대가 그냥 말을 안 들어서 원래는 다 뒤엎으려고 그랬는데 안 했다? 어려운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나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얘를 안 했는데 뭐 군대가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역시 얘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예상 못했다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라는 게 내 추론입니다. 이거는 뭐 추론이기 때문에 추론과 짐작 사이, 추론은 원래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추론이라는 건. 뭐 이를테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 혼동하는데 추론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추론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추론 이런 게 추론이에요. A 상황이 있고 B 상황이 있어요. A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옷이 적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B라는 상황은 내 테이블에 물컵이 있다. 물컵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점이 예를 들면은 4시 1분이었고 이게 4시 1분 10초였어요. 만약 이랬다면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하느냐? 물을 쏟았다. 이런 추론을 하잖아요. 이거 틀리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거의 맞다고 봐야죠.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맞다고 봐야죠. 이게 추론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추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추론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론에 가까운 짐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지웁시다. 그럼 남는 건 뭐냐? 부분적으로 예상했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럼 다 예상했다. 그러면 뭐를 예상을 했다는 얘기냐면 계엄 해제는 예상했다. 그렇죠. 단어 여기 쫙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을 여기서 봅시다. 요걸 예상했다. 두 번째, 탄핵으로 갈 거라는 걸 예상했다. 세 번째, 뭐 요새 속하긴 하는데 언론에서 난리칠 것도 당연히 예상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이 난리칠 것도 예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상했다라고 하면 내 생각에 요거는 예상하지 않았겠나? 요것도 예상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요것도 예상하지 않았겠나? 남는 건 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남는 건 이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난리칠지는 예상을 못했다. 뭐 남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지율이 19%였는데? 과연 그럴까?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초반에. 지금은 또 담화음은 이후에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로 등 돌릴지는 몰랐다?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검토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지의 사람들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계엄령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걸 예상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언제가 시간이 되면은 볼 수 있겠지만 1980년도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됐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회에 탄핵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이라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리고 1987년 헌법에 그 전에는 있었어요. 그 전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이 있었어요. 국회 해상권 쓰면 됩니다. 지금 너 완전히 지금 질서를 더 어그러뜨리고 있다. 국회 해산시키겠다. 이러면 돼요. 그럼 뭐 군인을 쓸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쓰면 하면 돼요. 근데 국회 해상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헌법에 87년 이후에.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계엄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은 반드시 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편의사 다 예상했다고 치고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도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부분 예산이라는 것도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몰랐겠느냐 생각해보면 뭐 몰랐을 수도 있지. 근데 모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겠지. 하나쯤 더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이럴 줄은 몰랐다. 요건데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 안 되는군요. 국민의힘의 배신? 오늘 어쨌든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배신한 거죠. 이럴 줄은 몰랐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어렵냐? 결국에는 여기 코어에는 누가 있냐면 한동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닛
군이 정말 한동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있었을까? 난 없었다고 봐요. 이미 한동훈한테 당할 만큼 당했고 더구나 잘 아는 놈이고. 그런데 진짜 바보같이 한동훈이 이렇게 배신 때릴 줄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예상했다고 봐야 돼요. 내 생각에.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또 그 상당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난리를 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문제지 설사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라고 봐야 한다. 자, 그러면 계엄 해제는 이미 했고 탄핵도 했고 언론 난리 쳤고 상당수의 국민 난리 쳤고 국민의힘 배신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예상하고서도 왜 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팩트부터 일단 지적을 해갑시다. 첫 번째 팩트는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부정선거권이죠. 결국엔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정선거권. 요거는 팩트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게 다는 아닐지 몰라도 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다 알다시피 국회는 대충 군대는 투입했으나 통제도 별로 없었고 단 시민 통제 정도? 시민 통제 정도였고. 그런데 선관위는 정말 정광석화 같이 작전을 해가지고 어쨌든 물론 뭐 계엄 해제까지 시간이 너무 빨라서 얘기했듯이 정말 진짜 빨리 의결이 되잖아요. 계엄 해제. 어쨌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털었을지 모르지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건드릴 수가 없고 계엄이면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관위를 서버를 털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국회의 헌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이랬다면은 진짜로 이제 뭐 국회에서 다 잡아들이고 막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잡아들였죠. 안 잡아들였는지 1번은 안 잡았다. 2-2는 못 잡았다.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런저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 증언들도 하나같이 다 말을 바꾸고 있고 그 곽이라는 그 사람 말이 지금 좀 막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나오는데 뭐 윤이 뭐 잡아들이라고 말을 했다.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방법 없다가 갑자기 뭐 박범계 만나고서 뭐 이러고 났더니 공익 제보자다 이러니까 뭐 그때부터 얘기하고 이게 뭐 물론 군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건 사실이니 그걸 보면은 못 잡았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못 잡은 거지. 근데 정말 그랬겠느냐? 역시 그것도 뭐 때문에 못 잡은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되느냐? 군이 미리 깔리지 않은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군 미리 깔아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최선을 다하고서 뭐 못했다 안 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렁설렁 뭐 이건 뭐 그럼 군이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었다? 야 그럼 이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군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군이라는 거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적이면은 서로 막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나 살생을 할 수 없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생을 하느냐?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누구예요? 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통수권자가 잡아들이라 그랬는데 군인이 그 대다수의 국민이 다 안 잡았다?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분명한 거는 그건 있죠.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마라. 실탄 가져가지 마라. 이거는 다 전화 녹취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잡았다고 봐야지 못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거기 뭐 국회에 시민들이 있는 걸 다 알고 그런데 막 윤석열이 고뇌하다가 그래도 국회의원 들여보내고 시민들 다치게 이랬다고? 그건 어렵다고 봐야죠. 안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뭘로 가냐면 결국에는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1번 아마도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계엄을 내려서 국회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나. 그건 가능하겠죠. 니들 자꾸 탄핵 남발하는데 나한테 계엄이 있어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난 이거보다는 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에게 고하는 거예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 아니고 한국 국민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지금 헌정 질서가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다. 탄핵을 지금 28건인가를 했고 국무위원을 22건이나 탄핵 소추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용인된 것도 없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기각되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 헌재 결정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국무위원이 행정부는 결국에는 국무위원들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장이 다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할 수 있는 그 포지션들의 사람들이 다 직무 정지여서 일을 못하게 만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고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혹은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 거기다가 지금 사법부까지 건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예산까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잘라내고 있다. 그러면은 행정부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건데 예산 자르면 뭐 정부가 뭘 일하게. 물론 이제 그걸 보면 예산을 자른 내용들은 크게 나누어서 원자력과 간첩입니다.
그리고 마약 세 가지겠군요. 첫 번째는 원자력 관련된 걸 다 잘랐어요.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 다 올리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사실은 거의 다 밝혀진 마당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 없애면서 지금 전력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마당에 이거는 뭐 악의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태양광 쪽으로 올리면 뭐 좀 딴 얘기지만 태양광의 그런 패널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디서 또 많이 생산합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쪽하고 또 태양광 사업을 하는 자기네 식구들, 좌파 식구들의 인사들, 뭐 허인회라든가 뭐 이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담화문을 아무리 발표해도 국민들이 듣지를 않아요. 저번에 의료개혁한다고 했을 때 윤통이 담화문을 발표했죠. 나 울컥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의사협회하고 위원회 회의를 무려 19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전부 다 공문 보내가지고 너희들 의대생 정원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다 물어보고. 근데 본부는 원래 정원을 그렇게 함부로 늘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을 늘리면 뭐가 또 늘어납니까? 학생을 늘리려면 뭐가 또 늘어나야 돼요? 교수가 필요해요. 본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수를 최대한 덜 채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를 많이 채용하면 예산을 더 많이 측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죠. 교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또 교수한테 물어볼 문제도 아니에요. 학교 본부 측에 물어볼 문제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건 본부의 일이지 교수의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자기네 의과대학에 교수가 많아지면 학생도 많아지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이유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부 측에다가 너희들 몇 명까지 증원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1900 뭐 몇 명인가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다 모아보니까 지금은 단계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래 한 절반 정도 해가지고 2000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담화문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숫자까지. 대통령이란 사람이. 브리핑을 대통령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할 일이지. 근데 대통령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듣습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에게 고하는데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사실 카드는 뭐밖에 없습니까? 개헌밖에 없는 거예요. 10중 8구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보다는 나보기 이거라고 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냐 첫 번째가 더 중요하냐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먹힐지 안 먹힐지 불확실한 거예요. 얘가 주된 이유가 되기는 어렵죠 사실은. 확실한 건 뭐예요? 얘는 밝혀야겠다. 작년 8월에 국정원 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정원 보안 점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 정도 이제 표본 가지고서 점검을 했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안 된다 그러고요. 조사하겠다 안 된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선관위 채용 비리가 터졌죠. 채용 비리가 터지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점검을 5% 정도 허용해 준 거예요. 이건 뭐 팩트입니다. 그때 뭐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국정원이 너무 지금 영향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안과 관련된 해킹의 위험이 있다고 권고를 한 거죠. 해킹의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차피 아무리 들르고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엄하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주고 이게 부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자, 요 구도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또 여기서 옵션들을 볼 수 있어요. 1번 부정선거를 선거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 혹은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하나일 거고 증거 확보를 못했다. 두 개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증거 확보를 못했다부터 봅시다. 증거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무정지가 돼요.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나요? 결국에는 헌재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헌재에서 밝힐 수 있는 거는 뭐만 밝힐 수 있느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것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계엄령이 헌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냐 없었냐 요걸 가지고 가겠죠. 헌재가 어떤 판단할지 몰라요. 지난 박근혜 그 탄핵 때 인용한 걸 보면 그때의 헌재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럼 지금 헌재는 어떠냐? 여기서 이제 딱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지금 헌재가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못 해요. 그러면 얘를 채워야 돼요. 그죠? 얘를 채울 때 누구로 채우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설사 누구로 채우든 간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요게 또 문제잖아요. 저번에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 때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난리를 친 국민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소신대로 판단을 하는 게 어렵죠. 심지어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사실은 좀 임기 늘려도 되는데 막 빠져나가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거를 누가 추천할 거냐면 틀림없이 민주당에서 추천할 겁니다. 2명을. 그러면 요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누군가를 할지 누가 결정해요? 한덕수 총리가 이걸 하게 될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로 지금 모아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 만약에 완전 쫄거나 어쩌면 이 사람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아마 총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 사람이에요.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자,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했다 칩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쫙 나옵니다. 그럼 언제 발표? 근데 지금 이 발표는 누가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또 한덕수라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발표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이거 뭐 밝혔다고 해가지고 다 믿나요? 믿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뭐 일어나 저런 답정너잖아요. 개딸들이나 뭐 이런 좌파들 뭐 특히 답정너인데 뭘 하든 내 생각에 예수가 살아 돌아와도 이 포지션에 윤석열 포지션에 있다면 아마 불태워 죽이자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설득을 누가 합니까?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윤을 체제 싸움에서 만약에 윤이 이기려면 혹은 윤을 이기게 하려면 결국에는 얘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무브먼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모여 있는 것처럼. 물론 난 광화문에 모여 있는 그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정광훈 무슨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간에 요 무브먼트로 여기에 이거밖에 이제 방법이 없나 봅니다. 현재로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는. 여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긍정적 요소들은 있어요. 그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하자면 자, 1번 유튜브입니다. 정치에서 유튜브 영향은 정말 커요. 그런 점에서. 그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수많은 우루파 유튜브들이 생겼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송을 보기보다 유튜브 보지 않나요? 근데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좌파들이 TV를 안 볼 이유는 없어요.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 그럼 좋은 조건들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박근혜 탄핵 때는 실제로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오바마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냅둔 거예요. 트럼프 너 당해봐라.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도 짐작이지만. 근데 지금은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윤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게는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22년인가요?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다 그러면은 윤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그럼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하고는 다르다. 그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미국과의 관계가 다르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윤이라는 인물 한계는 있어요. 너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이긴 한데 너무 법에 의존하는 경향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헌재 가서 개판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치 않죠. 이것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구도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윤이라는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냐.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일단 딴 거는 몰라도 맷집 왕이다. 맷집 하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점은 있어요. 박근혜하고는 좀 다른. 박근혜는 사실 맷집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곱게 자랐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 번째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더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1번하고 2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을 맞춰야 될 것 같고 1번하고 2번이 일단은 내가 지금 얘기한 구조는 이런 옵션들을 남김없이 한번 보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옵션들을 지워가서 하는 방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본다. 이제부터 누구에게 결국에는 지금의 키는 이 사람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항하는 무브먼트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이냐. 이 언론 통제를 딛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한덕수 총리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일단 요게 있죠. 요걸 그대로 바꿔가지고 한이라는 인물. 우선은 이런 윤 같은 이런 어떤 맷집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뭐 윤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윤은 맷집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정가 출신입니다. 굉장한 엘리트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리고 뭐 행정가로서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사실 학자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학자보다는 관직이 높은 거를 워낙 중요시 여기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서 내가 뭐 이런 양반은 훌륭한 학자가 됐으면 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런 인물이어서 행정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행정가는 시키는 일은 잘해요. 행정가, 그리고 행정직이었던 사람은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누군가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테니까 위에 누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꾸밀 때 한과 얼마나 서로 소통이 되고 조율이 되고 공감이 되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보기에.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내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안개 속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총리의 한계 혹은 권한대행의 한계. 대행이라는 자리가 사실 임명하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만 하는 거지. 물론 내가 딱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인물이겠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죠. 저번에도 뭐 한동훈이 막 끌고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앞에 대놓고. 그리고 국회에서 막 사과한다고 인사 몇 번씩 하고 90도. 김문수 아저씨만 인사 안 하고 버티고 뭐 이래가지고. 역시 김문수 뭐라고 그러는데. 김문수 같으면 다르지. 국무총리가 김문수였다. 그럼 얘기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은 그냥 정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얘기가 다를지 몰라도 지금 봐가지고는 안개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